256페이지 33번 문제 환지 예정지가 나오는데 잠깐 설명드리고 하죠. 여기 종전 토지가 있습니다. 종전 토지는 면적은 500제곱미터의 토지고 1번지 토지라고 해보죠. 여기는 갑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A라는 사람이 임차권자로 존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익하고 그 다음에 처분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갑이나 A의 사용 수익 권능이 제한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해서 시행자가 이 갑이랑 A에게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환지 처분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주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합니다. 환지 예정지. 이 환지 예정지를 250제곱미터 2번지 토지에다가 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 환지 예정지는 지금 을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B라는 임차권자가 있다라고 해보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 사업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 사용 수익 권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 이 임차권자에게 갑이랑 A에게 이 제한받는 사용 수익 권능을 환지 예정지로 옮겨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환지 예정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게 되면은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게 됩니다. 다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처분 권능이 제한받는 건 아니죠. 내가 그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제한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처분 권능은 종전 토지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채비지 목적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됐을 때 N은 사용, 수익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분 권능까지도 이전을 한다. 처분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종전 토지, 환지 예정지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종전 토지에다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더 이상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게 되는데 이 A라는 임차권자는 종전에 500제곱미터를 쓰고 있었는데 환지 예정지로 와보니까 면적이 25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처음 하는 말이 와 좁다 라고 하죠. 와 좁다 해서 첫 번째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임대료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00제곱미터의 토지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이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행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시행자는 원래 갚아야 되는 소유자 내지는 이익을 얻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상권. 요게 이제 왓좁다의 효과죠. 그 다음에 이런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나 계약 해지권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안에 행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효과가 똑같이 나오는 게 환지 처분일 때도. 자, 나는 원래 종전 토지 소유자였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이제 환지의 소유자가 되죠. 환지로 가보니까 또 역시 면적이 250제곱미터밖에 안 될 때 그때도 마찬가지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자, 보면은 33번 문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네, 환지 예정지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함께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A의 권리, 임차권자인 A의 권리까지 같이 지정을 해주라 이 말이고 3번 민간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을 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이를 알리고 관계소를 사본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서 의견을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까지도 할 수 있고 채비지 목적으로 지정됐을 때는 사용 수익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고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4번 틀린 것. 환지예정지 효력 발생 기간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가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그러니까 환지예정지를 지정했는데 이 환지예정지에 사용 수익을 시작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은 환지예정지 지정일이랑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이 달라지겠죠. 그때 중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2번 환지예정지의 종전토지에 관한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수인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환지예정지의 종전소유자, 환지예정지의 종전소유자라는 건 을이랑 환지예정지의 종전임차권자는 B, 을이랑 B는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갑이랑 A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아야 한다 이 말이죠. 수인 의무. 그 다음에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분까지도 할 수 있고 4번 당사자는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해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 지료, 기타 사용료 등을 증감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임대료, 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당해 부분을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날짜를 정해서 미리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환지예정지 틀린 것인데 35번 문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전토지에다가 행사하던 사용수익 권능을 환지예정지에 그대로 행사하게 됩니다. 대신 종전토지는 이제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된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를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환지예정지 지정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이 달라지니까 그때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그 다음에 3번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지예정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나 임차권자라는 건 을이랑 B를 말하고 이 사람들은 참아야 한다라는 거죠. 참아야 한다. 그 다음에 4번에 종전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 등이 있는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함께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5번 공공시행자는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사항의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6번 환지처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준공사를 받고 환지 처분을 하게 되죠. 자, 환지 처분이란 시행자가 사업이 완료된 후 환지 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가름하여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거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새로운 토지에 관한 권리 간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할 것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요건 그냥 그대로 읽어두시면 되고 2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바로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그래서 한번 다시 써보면은 자, 환지 처분에 관한 공사가 환지 계획을 인가받고 나면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하는 거죠.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 완료에 관한 사항을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 주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가 끝나고 나면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고
이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되죠. 환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를 하고 이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그 뒤에 등기하고 청산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건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 완료 공고죠. 그 다음에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3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 계획의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사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는 공람기간에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내야 한다. 자, 여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나서 필요한 조치가 다 끝나고 나면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사를 신청하는데 시행자가 만약에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나면 공사를 끝내면 됩니다. 준공사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90이 아니라 60일, 여기 60일 안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걸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합니다. 대신에 시행자가 지정권자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준공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37번 문제,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미 처분된 채비지라고 되죠. 이미 처분된 채비지. 자, 원래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권리 변동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권리 변동이 물건 변동이 발생하지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 이런 것들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니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다음에 2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해야겠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자, 내가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멸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이렇게. 그래서 소멸하는 권리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3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취득하는 권리죠. 내가 환지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물어보는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다음에 보류지는 시행자가 아니라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역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음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확정. 그래서 청산금은 여기 환지 처분하는 때까지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까지,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이 되고 이 확정된 청산금을 그 이후에 징수 교부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미리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자,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다음 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5번은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확정이니까 다음 날. 그 다음에 38번 틀린 것.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그 법원의 증거보존 처분에서 이 토지에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법원에다가 증거보존 처분을 내린 거죠. 법원에서. 그러면은 이 환지에 내려진 증거보존 처분이라는 토지에 전속하는 재판상 처분은 내가 받는 환지로 따라오는지 아니면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건 토지에 내려진 재판상 처분이니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2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 마찬가지. 지역권도 토지에 설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을 하는데 소멸하는 시점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3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다음 날에 종전 토지로 보며 즉 환지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나는 이제 종전 토지 소유자에서 환지의 소유자로 바뀐다라는 이 말이죠. 환지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해야겠죠?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4번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건축물의 일부랑 그 공유 지분을 대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거죠. 이렇게 역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다음 날에. 그 다음에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부터가 아니라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의 공유 지분에 자동적으로 이제 수반성에 따라서 이전을 하겠죠.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 날, 소멸하는 권리는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네, 시행자가 이건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등기는 14일 안에 14일 안에 그 다음에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부터 시행자의 등기가 있는 때까지 예외 없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환지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환지 처분 공고일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다른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할 때에는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렇죠?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강제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탁을 하고 징수, 위탁, 수수료는 4%. 그 다음에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확정. 자, 청산금은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다음 날. 그 다음에 시행자는 채비지의 소유권을 실행한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이렇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40번.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이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그 다음 다만 환지 대상에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미리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들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청산금 공법에서 소멸시효 나면 싹 다 5년. 그 다음 청산금은 분할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죠. 안 내면 강제징수하고 안 받으면 공탁하고 소멸시효는 5년. 다시 청산금은 분할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고 안 내면 강제징수하고 안 받으면 공탁하고 소멸시효는 5년.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 청산금이 확정되는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되죠. 그 다음에 확정된 청산금을 그 이후에 징수하거나 교부를 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청산금의 징수는 내가 받는 거죠. 이럴 때는 부당이득, 내가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수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부당이득금을. 이렇게. 그 다음에 교부하는 건 이 사람이 손실을 발생했죠. 내 권리 면적보다 작게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교부에 대한 성격을 가진다라고 이거 바꿔 써놨습니다. 이제 주는 거는 이 사람한테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의 개념이고 내가 받게 되는 거, 시행자가 징수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권리 면적보다 더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 이득의 성격을 가진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41번 틀린 것. 감가부상금이 나오는데 자, 보면은 환지되기 전 전체 환지계획구역의 토지가액이 1000억이었습니다. 100억이랄까요? 100억? 100억이었는데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나니까 환지 후 환지계획구역의 전체 토지가액이 90억 이렇게 오히려 감소를 한 거죠. 10억만큼이. 이럴 때에는 이 감소된 만큼을 감가부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일단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 행정청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환지 전 토지가액보다 환지 후의 토지가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때
전체 토지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감가된 만큼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게 감가보상금. 그러니까 비행정청은 이런 짓 시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 용지 등을 너무 과도하게 확보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에는 감가된 만큼을 보상해 주겠다. 그걸 감가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감가보상금. 해서 보면은 41번 문제. 감가보상금은 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네, 행정청이 했을 때만. 비행정청은 하지 않죠. 그 다음에 감가보상금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가액 총액이 사업 시행 후에 감소한 때, 그래서 환지 전 토지가액보다 환지 후에 토지가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때 이 감가보상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거고, 3번에 감가보상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렇죠?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그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인한 권리 변동은 등기가 없어도 발생한다. 네.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에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러니까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시행자는 채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구나. 5번, 41번에 5번 지문, 39번에 5번 지문을 읽었네요. 자, 41번. 죄송합니다. 자, 행정청의 시행자가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은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42번. 권리 조정인데 요겁니다. 요거. 와, 좁다. 이게 이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도 발생하지만 환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죠. 종전 토지는 500제곱미터였는데 내가 받게 되는 환지는 250제곱미터밖에 안 될 때, 이럴 때. 자, 보면은 당사자는 불합리하게 된 임대료, 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서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네,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가 계약 해지밖에 쓰진 않지만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경과한 때에는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권리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나 계약 해지권은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내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행사를 해야 돼요. 60일 안에. 그 다음에 환지로 인해서 용익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실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나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실 있으나 보다는 있고라고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문학소년을 꿈꾸다 보니까 저 꿈이 문학소년이었는데 이런 어미에 되게 민감한데, 있으나가 아니라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은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손실보상한 시행자는 이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로 인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원래는 소유자나 이익을 얻은 자에게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3번.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정권자가 준공사를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2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3번.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를 원칙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틀린 게 안에 채비지를 포함한다가 아니라 채비지는 제외. 채비지는 이걸 팔아가지고 경비에 충당해야 되니까 준공 전이라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만 사업 시행의 지정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준공 전이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해서 국가가 할 때는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가 할 때는 지자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때는 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전기, 가스 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자가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 그 채권들 중에서 도시 이렇게 시작하는 채권.
도시 이렇게 시작하는 채권들은 항상 발행자가 지자체. 그래서 매수청구권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 매수청구권에서 나왔던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에 발행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도시 개발 채권은 발행자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도시개발채권,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행안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율은 조례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상환자가 안 들어가니까 등록기간에, 전자등록기간에 등록해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혹시 요약서, 제 노트에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요약서는 페이지 231페이지. 요약서 231페이지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멸시효 나면 항상 공법에서는 5년이니까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그다음 뭐 여기는 내용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의무적으로 이 도시개발채권을 매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 그 다음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개발행위 허가 중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채권은 중도상환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는 착오로 매입을 했을 때, 두 번째는 매입해야 되는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했을 때, 그 다음에 매입 사유가 귀책 사유 없이, 매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없었을 때, 이렇게 이럴 때는 뭐 중도상환이 된다라는 게 있죠. 이렇게. 일단 문제 풀면서 모자란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44번 문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다. X. 여기 보면은 도시 이렇게 시작하는 채권은 지자체가, 즉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을 하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은 정자 등록해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발행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도시개발채권 이율 역시 조례로 정합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렇게. 그다음에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묶은 것 이렇게 있는데, 기읍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더 샀죠? 더 샀을 때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해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없는데, 아니 재발행하지 않는데 다만 매입필증이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행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발행할 수 있지만 원칙은 재발행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매입필증은 5년간 따로 보관합니다. 요거는 기출지문입니다. 5년간 따로 보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은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네, 매입 의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중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6번 문제. 옳은 것인데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일단 틀렸죠. 자,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한, 시도지사가.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토지상환채권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죠.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령상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나라는 것인데, 보면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데 지정권자가 이 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비행정청인 시행자일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자를 대상으로 직접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지정한 지정권자를 대상으로. 이게 이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도 원칙은 행정청, 즉 입안권자인 행정청이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입안권자인 행정,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 근데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비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건 아니고 행정청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지정을 받은 경우에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사람들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비행정청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 비행정청을 대상으로 직접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지정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그래서 항상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은 요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이 사람을 지정한 지정권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 지정권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개발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비법인데, 정비법은 책의 순서대로 이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 강의할 때는 항상 사업 3가지를 먼저 비교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일단 그 사업 3가지 중에서 사업 3가지의 특징이랑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자라든지 시행 방식은 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제 시험이 100일도 안 남았죠. 90 며칠 정도 남았죠. 힘내십시오.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이 원래 제 건데, 이 그 양궁 국가대표 이름이 뭐였더라? 제덕이? 제덕이가 화이팅을 이제 쓰고 있던데. 원래 제 건데 화이팅은. 아무튼 이 화이팅이 전 국민이 화이팅을 한 그날까지 화이팅을 하도록 하죠. 힘내십시오. 이제 날씨도 덥고 많이 힘드시죠? 다음 주 이제 방학인데, 방학 동안 조금 이제 그동안 지치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시고, 이렇게 뭐 너무 공부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휴식을 취해가면서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막 지치기 시작하면은 나중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요새 이제 학원도 안 오고 시원한 집에서 독서실에서 이런 데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상당히 많이,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더운데 체력 관리를 잘 하시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체력이 떨어지면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보충도 하시고, 이렇게 조금 더울 때는 쉬어가는 겁니다. 조금 쉬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마지막에 쓸 수 있는 힘 9월, 10월, 8월 이후에 9월, 10월 달에 내가 쓸 수 있는 체력을 비축을 해두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쉬어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프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자, 화이팅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인데, 정비법에서는 일단 사업 3가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업의 종류가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건축사업. 일단은 사업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하죠. 그리고 개선사업은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 재개발 사업이죠.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죠. 노후불량 건축물은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게 재건축 사업. 이렇게 이제 사업의 특징들을 구분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죠. 그 전에 우리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은 공공재개발이랑 공공재건축이라는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그 상세한 요건까지는 시험에 나올까 싶긴 한데, 일단은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공공이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요건까지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거주 의무 기간도 적용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다. 그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고, 자, 토지 등 소유자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되죠. 그리고 지금 보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거 가지고 용어의 정의 한번 풀어보죠. 270페이지 문제집.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죠. 기역에는 정비 기반 시설, 니은에는 공동 이용 시설, 이 말이 들어가야 되고, 디귿에 정비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열악하죠. 극히 열악은 아니고 그냥 열악.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죠.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재건축 사업.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노후불량 건축물인데, 노후불량 건축물에서 말씀드렸던 게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당연히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하는 것들인데, 40년이랑 20년 이상 30년 이하 요거 좀 비교하시는 겁니다. 아마 지문에 나와 있을 거니까 읽으면서 보죠. 1번에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2번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손해는 비용에 비해서 효용이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 이런 것,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바꿔낸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 바꿔놓고 그냥 옳게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주변 토지 이용 사항들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용이 현저하게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 준공일을 기준으로 40년까지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다음 5번 먼저 볼까요?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 해서 3번이랑 5번에 있는 숫자만 좀 비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 노후화로 인해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을 어긋나는 건축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두시고 3번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 그 다음에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 외벽 등의 마감,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딱 읽어보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이게 분명하니까 4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아니죠.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정비구역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틀린 것인데 이것도 노후불량 건축물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2번 개선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이거는 뭐 읽는 순간 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재개발 사업. 3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맞죠? 4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다음 토지주택공사 등 이러한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두 가지를 묶어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런 것들은 공동이용시설이죠. 그 다음에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공공공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요거는 이제 정비기반시설인 게 확실한데 시읒 요거 한번 봐두죠. 시읒 개선사업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라고 줄여 읽으시면 되겠죠.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 그래서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자, 개선구역에서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인데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시장, 군수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공동이용시설이지만 관리를 시장, 군수 등이 하겠다라고 정한 것. 이런 것들은 기반시설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정비기반시설로. 요거는 한번 읽어두시고 시읒은.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 뭐 4번에 공동작업장이 공동이용시설이죠. 나머지는 정비기반시설이고 그 다음에 7번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흔히 그냥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 뿐만 아니라 5번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 다세대가 아니라 연립주택.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서 이 단지가 있었는데 이 중간에 주택법에서 철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그 다음에 예정도로는 8m 이상 이러한 것들로 분리된 단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라고 했죠. 이게 2번. 그래서 각각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3번은 위 1에 따른 일단의 토지를 둘 이상으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그러니까
자, 요렇게 단지와 단지가 있는데 중간에 이런 것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걸 하나의 단지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로 관리되고 있는 것도 주택단지, 같이 관리되고 있는 것도 주택단지, 그 다음에 토지분할 청구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사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 토지를 분할해서 잘려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할된 토지도 주택단지, 분할된 토지도 주택단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요게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구나.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도 주택단지, 분할된 토지도 주택단지.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분할된 토지 싹 다 주택단지다. 뭐 이런 말이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주택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받아 지어진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도 그 주택단지다라는 거. 그 다음에 8번.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1번에 개선사업의 경우 건축물만 소유해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고, 역시 2번에 토지의 지상권자,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지상권자도 되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 토지나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해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역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는데 5번에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준 사람, 그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봐야겠죠. 수탁자인 신탁업자를 소유자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기본 방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국장이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비 기본 계획부터 배우는데 그 위에 국장이 수립하는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기본 방침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이 다 맞죠. 3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1단의 토지는 주택단지 맞죠?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1단의 토지도 주택단지. 4번. 개선사업을 위해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시장군수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건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죠. 아까 봤던 거죠. 공동이용시설이지만 시장군수 등이 관리하기로 한 공동이용시설은 정비기반시설이다. 이렇게.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은 공동이용시설이 맞고. 이렇게. 그 다음에 1번에 정비기본계획부터 나오는데, 자. 정비사업 역시 도시군 계획사업이니까 맨 처음에는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그래서 정비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좀 길게 쓰죠.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구역들마다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하죠. 그리고 정비 계획을 입안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시행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건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로 한꺼번에 사업이 몰려버리면 주변의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가 되니까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장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들을 정하고 예정구역마다 사업의 시기를 정해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수립하는데 이 시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 구분해서 대도시에서는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인정하면 아니할 수 있다. 원래는 해야 되지만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 이런 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느냐라는 건데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게 정비기본계획. 그리고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 해서 계획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역시 뭐 14일, 그 다음에 의회는 30일 내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고, 60일 죄송합니다. 60일 내 의견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협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 이 기본 계획에서 정한 예정구역별로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데, 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 구청장이라는 건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를 말합니다. 즉,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이나 군수를 묶어서 구청장 등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지정권자, 특광시군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먼저 주민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 듣고 해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요까지는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절차.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나면 지정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뒤에 좀 더 쓰면은 고시, 지정하고 나면 고시, 보고, 열람이라고 했죠. 고시하고 국정에게 보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을 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죠. 자, 좀 보면은 277페이지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도지사가 인정하면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그 결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시장이라고 하면은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시장이 아니라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만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하면 안 되고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확한 지문이 되죠.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 그 다음에 5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네, 기본 방침이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장에게 보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수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수립 절차는 여기 있는 거죠.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뭐 항상 나오는 거고, 이번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의견 제시 없이 60일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람과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겠죠.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4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하고 심의하고 수립권자가 국정은 없죠. 특별시, 광역시 시니까 지방이랑 협의하고 심의하고. 5번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단축하는 건 경미한 사항이지만 뭐 연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장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들은 세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맞추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3번 역시 또 경미한 사항이 나오죠. 보면은 정비기반시설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확대하는 건
그 제한이 없이 확대하는 건 경미한 사항입니다. 대신에 축소하는 거 이런 것들은 10% 미만 축소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한 번씩 봐두는 겁니다. 이번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해당 구역의 20% 미만의 변경. 그래서 숫자가 10%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지만 다 10%는 아닙니다. 5%도 우리 많이 봤죠. 5%도 있고 10%도 있고 20%도 있고 뭐가 딱 이게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고 건폐율 및 용적률 이것도 20%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숫자를 뭐 하나하나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5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이런 것들도 뭐 경미한 사항이니까 밑에 이제 해설에 나와 있죠. 해설에 경미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절대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 오케이. 그다음에 4번 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뭐 외우지는 마십시오. 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 시험에 나옵니다. 기본 계획의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만 외우지는 않는데 우리 해설에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죠. 4번에 주거지 관리 계획 요거는 밑줄 하나 해주죠. 그 다음 9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 그러니까 가로 안에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러니까 자 기본 계획에서는 예정구역을 정합니다. 그러면은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는 기본계획에 이건 좀 구분하시고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기본계획에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에 그 다음에 11번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거기 쭉 있죠. 밀도계획 근데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거는 또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구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정비계획이지만 건폐율, 용적률 등의 밀도계획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정비계획 헷갈릴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의 내용이랑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섞어가지고 다음 중 정비계획에 해당하는 것, 다음 중 정비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뭐 다 외우기는 힘들겠죠.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기본계획이 더 추상적인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몇 번 쭉 읽어보고 하시고 읽어보는 거지 이걸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해서 1번에 뭐 4번에 주거지 관리계획 요거는 이제 아까 밑줄 쳤던 거고 정비사업의 명칭 요거는 정비계획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다 기본계획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그 4번 뭐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이런 것도 한번 읽어두시고 5번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밀도계획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기본계획. 근데 정비구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입니다. 밀도계획이란 말이 빠지면. 그 다음에 5번 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은 국장이 수립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 다음에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러고 다만 이하는 놔두시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의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주거지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비예정구역의 계획적 범위라든지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요걸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밑에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해설을 같이 보죠. 이게 기출문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보면은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뭐냐면 박스 안에 있는 거. 해서 보면은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내지는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 방향 이게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 위에 보시면은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및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이걸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위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생략될 수 있는 거, 포함돼야 되는 건 박스 안에 있는 거, 정비계획에 박스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박스 위에 있는 두 가지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2번, 5번 기준은 당연히 국장이 정하겠죠. 그 됐고, 그 다음에 6번 이건 그냥 보지 말죠. 제가 이거 수업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개성구역은 이런 데 지정해야 되고, 재건축구역은 여기 지정하고, 재개발구역은 여기 지정하고,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숫자도 많이 나오고 뭐 조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냥 버리는 걸로. 이렇게. 그다음에 7번 틀린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맨 끝에 보면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니까 특, 광, 시, 군을 말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 광, 시, 군.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안에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당연히 제외해야겠죠. 2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가 아니라, 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해서 긴급히 정비사업을 해야 될 때는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하고 바로 정비계획 위반해서 구역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설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주택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택단지 옆에 있는 토지를 정비구역에 진입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네, 지정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직접 위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의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이 사람, 자치구의 구청장이랑 광역시의 군수, 이 사람을 묶어서 구청장 등 이렇게 부릅니다. 구청장 등.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직접 지정할 수 없고, 그래서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 다음, 자, 8번에 이제 여긴 정비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 아까 앞에 280페이지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나왔고, 여기는 정비계획의 내용. 대신에 이거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려고 하는 순간 공부가 싫어지겠죠. 자, 몇 가지만 비교를 해보는데, 자, 이번에 아까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는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었죠. 근데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요거는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구역은 정비계획, 예정구역은 기본계획. 이거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아까 건폐율, 용적률 등의 밀도계획 이렇게 나오면은 기본계획 내용, 밀도계획. 근데 그냥 건축물의 주용도,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되면은 정비계획의 내용. 5번.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이런 것들 나오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십시오. 해서 보면은 정비사업의 명칭,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면적,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의 내용이 맞죠. 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지? 285페이지, 옆에 페이지에 11번에 보시면은 국계법 52조 1항 각호, 그게 뭐냐면 가로 안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배웠는데 첫째 시간 정도 개발법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실시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실시계획에. 근데 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에 이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됩니다.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정비계획에 들어간다.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11번에.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문제에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이거는 기본계획 내용이고, 도시공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요것도 세입자에 대한 주거 생활안정대책, 요거는 이제 기본계획 내용이고,
군 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요거는 이제 기본 계획 내용 맞고,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환경 계획, 요것도 기본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요런 것들은 정비 계획의 내용. 그래서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몇 가지 제가 체크해 드리는 거 위주로 혹시나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인데, 뭐 나머지가 나와도 뭐든 헷갈립니다. 뭐든 헷갈리는데 일단 요 정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틀린 것.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정비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14일이죠. 근데 정비법에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대부분이 14일이라고 했는데, 정비법에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기간이 30일인 게 딱 3개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정비계획 수립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 의회는 똑같이 여긴 60일.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는 게 30일.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정비구역 해제할 때 똑같이 하죠. 이렇게 정비구역 해제할 때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치는데 그때도 30일. 이렇게. 하나 더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때 주민한테 공람을 시켜주는데 그때도 30일. 이렇게. 그 다음에 주민은 공람기간 내에 시장 우수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자, 주민은 30일이지만 지방의회는 60일. 이런 날짜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4번.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 공유재산의 기속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위반하려면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 관리청 의견. 자,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 내지는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 새로운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이 되겠죠. 근데 공짜로 준다라고 해도 싫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공공시설의 기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인가해 줄 때,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에는 항상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인데, 뭐 다음 주에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구역. 이 지정이 되면 이 도시개발구역을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효과. 단, 취락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죠.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 정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랑 아까 정비계획의 내용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됐었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그래서 5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죠. 근데 이거 거꾸로도 되죠.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봐줍니다. 요렇게도 되고 거꾸로도 되고 이렇게. 요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전진단이 나오는데, 안전진단 이하는 뭐 다음 주는 아니죠. 다음 주는 방학입니다. 푹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방학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